과거에는 그러면은 이 위기가 어떤 패턴으로 진행이 되어서 어떻게 회복을 했는지, 일단은 속성은 이 9.11 테러와 흡사합니다. 보시다시피 이때 주가는 최저점이었습니다. 그냥 하루가 지나면 하루에 막 10%씩 빠지고, 이 주가의 바닥은 이 실물 경제 지표가 최악의 순간으로 발표되는 그 시점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투자 관점에서 어떤 기업군을 주목을 해야 되는가. 안녕하세요. 달란트 투자입니다. 지난주는 정말 이 주식시장의 역사의 길이 남을 한 주였습니다. 안 좋게 말이죠. 다우존스 지수 같은 경우에는 하루 만에 9.9% 폭락을 해서 87년 이후로 무려 43년 만에 최고의 낙폭을 기록을 했고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개장을 한 이래로 코스닥과 코스피 지수가 동시에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하는 그런 공포스러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사실 저도 이렇게 주식시장이 급락할 줄은 잘 몰랐어요. 역사적으로 이 재난 같은 성격의 리스크가 발생을 했을 때는 잠시 조정을 받고 다시 오르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였거든요. 하지만은 이번 경우는 확실히 다르다, 이런 메시지를 시장에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저기 공포 국면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 공포 국면에 정말 자칫 잘못해서 휩쓸려 가다 보면은 정말 최악의 순간에 최악의 투자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질적으로 이와 비슷한 과거의 위기 상황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위기 상황과 지금과 유사한 점 무엇이고, 과거에는 그러면은 이 위기가 어떤 패턴으로 진행이 되어서 어떻게 회복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주식시장의 급락 상황이 어떻게 해소가 되고 어떻게 반등을 할 것인지,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21세기 들어서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미쳤던 위기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외환위기, 9.11 테러,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바로 지금의 위기입니다. 외환위기는 1997년도에 터졌기 때문에 사실 21세기의 위기라고 볼 수는 없지만은, 이것이 사실 21세기까지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편입을 시켰습니다. 이 네 가지 위기의 포인트를 세 가지 특징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외환위기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 지역의 위기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상당히 크게 영향을 받았었죠. 그리고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했습니다. 이 별 3개가 가장 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보니까 당연히 기간도 상당히 길었습니다. 두 번째, 9.11 테러. 9.11 테러 같은 경우에는 미국 쌍둥이 빌딩 테러 사건을 말합니다. 미국에서 발생을 했었고 3,000명의 사망자를 냈었고 수백조 원의 그런 미국의 경제적인 손실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물론 미국에서만 발생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로 인해서 이 자유무역 시대가 후퇴하는 그런 결과를 낳았고, 여행산업, 항공산업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려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글로벌 경제에도 일정 부분 미쳤기 때문에 대상 지역은 글로벌로 선정을 했고요. 다만 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강도 같은 경우에는 외환위기와는 비할 바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기간도 상당히 짧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가장 유명했던 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거는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건으로 촉발이 돼서 이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을 마비시킨 엄청난 그런 위기였죠. 기간은 1년,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히 컸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위기입니다. 지금 위기는 현재 이 글로벌로 확산이 되고 있고, 현재 이것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기간은 얼마나 갈지 추산이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과거 3개의 위기와 지금 위기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 일단은 속성은 이 9.11 테러와 흡사합니다. 왜냐면은 현재 이 위기도 재난 같은 성격이고 갑작스럽게 발생을 했거든요. 9.11 테러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좀 비슷해요. 하지만은 경제에 미치는 강도는 지금의 위기가 더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9.11 테러 같은 경우에는 한 개 분기 정도, 그것도 미국에 강력하게 미치고 바로 끝났거든요. 그래서 이 경제에 미치는 강도 같은 경우에는 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9.11 테러와 글로벌 금융위기, 이 두 가지 이벤트가 글로벌 경제에 미친 현황을 살펴보면요. 보시다시피 이 왼쪽이 9.11 테러 전후 주요국의 GDP 성장률입니다. 보시다시피 이 남색이 미국 GDP 분기 성장률인데, 2001년 3분기 이때만 미국 GDP가 1.7% 정도 감소를 했고, 한국, 일본, 영국, 유로지역 같은 경우에는 영향을 받긴 받았지만은 미국만큼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았고요. 하지만 그 다음 분기 같은 경우에는 이 미국 GDP 성장률이 오히려 기저효과로 반등을 했고, 나머지 그런 주요국 GDP 성장률도 마찬가지죠. 하지만은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로 주요국의 GDP 성장률을 보면은 이때는 그냥 다 처참합니다. 모든 그런 국가가 다 마이너스 성장률을 한 3개 분기 정도 기록을 했다.
자, 그래서 현재 이 재난 위기는 갑작스럽게 발생했다는 점에서 9.11 테러와 유사하고, 그 다음에 9.11 테러로 인해서 피해받는 그런 업종이나 산업, 자, 이런 것도 비슷하지만은 경제에 미치는 강도는 9.11 테러보다 더 심하다. 글로벌 금융위기 관점에서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자, 그래서 이 9.11 테러와 글로벌 금융위기의 중간적인 그런 성격을 가졌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은 전망은 항상 보수적으로 하는 것이 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이 위기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처럼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가정을 해보고, 자, 그때 당시에는 어떤 현상이 발생을 했는지, 위기가 어떤 단계로 흘러가고 실물 경제에도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그 각 시기마다 정부의 정책들이 어떤 정책이 나왔고 이에 따라서 주가는 어떻게 반응했는지, 자,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발단입니다. 이미 사실 글로벌 금융 위기 같은 경우에는 금융 시스템,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2007년도부터 서서히 골맞습니다. 자, 그런 것들이 이 리만 브러더스 파산 신청으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퍼지면서 주가가 급락을 했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은 이 발단을 리먼 브라더스 파산 신청을 기준으로 해서 잡아봤습니다. 자, 9월 16일 날, 2008년 9월 16일 날 리만 브라더스가 파산 신청을 했고요. 자, 정책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미국에서는 이 페니메이 그리고 프레디맥, 자, 이 기업들이 미국 1, 2 모기지 업체예요. 이 업체들은 이미 이 미국이 국유화를 시켜버렸습니다. 워낙 문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그리고 공적 자금을 투입을 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공매도 금지 카드, 그리고 미국에선 7천억 달러 규모 구제금융 법안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위기가 글로벌 확산이 되면서 G7 주요국이 금리 인하를 일제히 단행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위기와 절정 단계입니다. 자, 이때부터는 시장에 패닉이 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서 어떤 지표들이 반응을 하나 보면은 신흥국의 CDS 프리미엄이 급등합니다. CDS가 무엇이냐면은 크레딧 디폴트 스왑이라고 해서 부도 위험을 측정하는 지표라고 보시면 돼요. 이 프리미엄이 급등을 한다는 것 자체가 부도 위험이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아이슬란드 등 좀 소규모 국가, 이 4개국이 IMF에 구제 금융 신청을 냅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좀 부양책이 많이 나왔습니다. 금융 시스템의 붕괴, 자, 이런 관점에서 제2의 우리나라에도 외환 위기가 오는 것이 아니냐라고 해서 원달러 환율이 1,500원까지 올랐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과 300억 달러 통화 수합을 체결하기도 했고, 300억 달러의 외화 유동성을 은행에 추가 공급하는 등 이 외환 위기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8일 만에 무려 0.75%포인트나 인하를 했습니다. 원래 이제 0.25% 인하를 했다가 다시 한 18일 만에 0.5%포인트를 추가적으로 인하를 한 거예요. 이때 당시에 얼마나 그렇게 긴급한 상황이었는지 보여주는 그런 사례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하지만은 보시다시피 이때 주가는 최저점이었습니다. 그냥 하루가 지나면 하루에 막 10%씩 빠지고 또 5%씩 빠지고 막 9%씩 빠지고. 자, 그리고 나서 이 점진적인 해소 단계로 접어드는데, 자, 이때부터는 어떤 지표가 나오느냐, 바로 실물 경제 지표, 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악화된 수치로 발표가 됩니다. 자, 보시다시피 민간 고용은 6년 내 최대폭 하락, IMS 서비스 지수는 11년 내 최악, 그리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7년 내 최고, 상당히 우픈 그런 이벤트도 나왔는데 GM의 목표가를 0원으로 제시했어요. 한 증권사에서. 우리나라로 치면은 현대차의 목표가를 0원으로 제시한 것과 마찬가지죠. 자, 아무튼 간에 이 악화된 그런 실물 경제 지표가 엄청나게 쏟아져 나옵니다. 자, 이때 당시에는 자, 세계 각국이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재정 정책을 발표를 합니다. 중국, 한국, 그리고 미국은 계속해서 재정 정책을 발표를 했었고요. 이전에는 시장 안정화 정책과 통화 정책이 주가 됐다라고 한다면은, 자, 점진적인 해소 단계에서부터는 자, 이 재정을 엄청나게 퍼붓는, 자, 그런 단계로 도달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때 당시에 주가를 보면은 바닥을 다지고 어느 정도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FWD EPS라고 해서 이건 무엇이냐면은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1년 후에 이 시장의 이익을 추정한 그런 값이에요. 즉 코스피 지수의 1년 후 이익 추정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이익 추정치 같은 경우에는 발단 단계에서는 사실 별 영향이 없다가 위기 및 절정 단계에서 소폭 하향이 되다가 이 점진적인 해소 단계에서 본격적으로 하향이 되는, 그러니까 상당히 이 주가 그리고 이 지표 이 부분보다 후행해서 나타내는 그런 특성을 띱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이 사건의 발단이 되는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경우에는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 신청이라든지, 자, 그런 것들이 발생을 하죠. 자, 그러면서 주가가 좀 조정을 받습니다. 자, 그러자 정부에서는 이 시장 안정화 정책, 이를테면 공매도 금지라든지, 그리고 기준금리 인하 등 이 통화 정책이 중심으로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위기 및 절정 단계에서는 어떤 지표가 나오냐면은 위험 지표, 이 위험을 보여주는 그런 지표가 급등을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빅스, 변동성 지수, 그리고 환율,
CDS 프리미엄, 테드 스프레드가 확산된다라고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현재의 위기가 워낙 불확실하기 때문에 안전자산 쪽으로 수요가 쏠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가 같은 경우에 이때 급락이 나오면서 바닥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실적 추정치는 이때부터 이제 소폭 하향 조정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점진적 해소 단계를 보면은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이 과거에 발단이 됐던 그런 사건, 그리고 그걸로 통해서 이 정말 엄청난 글로벌 금융 위기가 오는 것이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변동성 지수 확대되고, 그 다음에 CDS 프리미엄 급등하고,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이 실제 지표로 나오는 거예요. 이제 실물 지표, 이를테면 실업률, 서비스, 뭐 공급자 지수, 악화된 그런 지수로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때부터는 본격적으로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한 재정 정책이 투입이 되는 것이죠. 재밌는 건 무엇이냐면 이때부터 오히려 주가는 바닥을 다지면서 점진적인 반등이 나온다. 그리고 실적 추정치는 대폭 하향 조정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주가의 바닥은 이 실물 경제 지표가 최악의 순간으로 발표되는 그 시점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은 먼저 이 사건이 발생을 해서 그 위기가 발생을 했어요. 자, 그렇다면 시장에서는 이 위기가 미치는 여파가 도대체 얼마인지 가늠이 안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빅스라든지 아니면 디폴트 위험, 그런 것들을 나타내는 지표가 엄청나게 상승을 하는 거죠. 현재의 위기는 걷잡을 수가 없고 실제로 이런 것들이 글로벌 경제에 수치적으로 얼만큼 드러날지 모른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악화된 실물 경제 지표가 발표됨에 앞서서 바닥이 나온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런 리스크들이 실물 경제 지표로 측정 가능한 수준으로 나온다면은 어느 정도 그 위기가 진정이 된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반등은 악화된 실물 경제 지표로 피해 규모를 측정 가능할 때, 이에 따른 정부의 재정 정책이 수반될 때부터 시작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앞서 살펴본 글로벌 금융 위기의 사례를 통해서 지금 현재 이 위기가 어느 단계까지 진입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원래는 현재 이 재난 위기, 코땡땡 위기가 1월까지만 하더라도 이 중국의 위기였습니다. 자, 그런데 2월 중순으로 가면서 중국은 오히려 일단락이 됐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한국으로 번졌죠. 그리고 나서 이란, 그리고 이탈리아, 그러면서 전 유럽으로 확산이 됐습니다. 자, 이때 당시 정책을 보면은 중국 같은 경우에는 공격적으로 계속해서 금리를 인하를 하고, 그 다음에 뭐 중소기업한테 대출을 지원해주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피해를 입은 그런 업종에 대해서 대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이벤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 그리고 일본에서도 각각 이 재정 정책을 위한 그런 예산들이 편성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이때는 주가는 오히려 소폭 조정을 받았죠. 자, 그런데 3월 초부터 이 미국의 유행이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유가가 가뜩이나 좀 불안했었는데 오펙 감산 회의에서 이 러시아가 자기는 감산에 허비하지 않겠다라고 밝히니까, 자, 사우디가 그럼 될 대로 대발하면서 아예 그냥 증산을 해버린다고 발표를 했죠. 자, 그러면서 국제 유가가 하루 만에 20%, 30% 급락을 합니다. 자,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주가가 갑자기 정말 아이스크림이 녹아버리는 듯이 엄청나게 글로벌 주가들이 녹아버렸죠. 자, 그리고 슬슬 이제 실물 경제 지표에 이런 위기들이 반영이 되기 시작합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 신차 판매량이 79% 감소를 했다. 그리고 영세 건설사 100곳이 파산 신청을 했다. 그리고 한국 백화점 3사가 1월 말부터 3월 초까지 이 판매 금액을 산정을 해보니까 전년 동기 대비 한 20, 30% 정도 감소를 했다.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더 강력한 그런 재정 정책이 필요를 하겠죠. 자, 그래서 FOMC에서는 금리를 0.5%포인트 인하를 하고요.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연말까지 이 급여세를 면제하는 것을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에도 기준금리를 0.5% 인하를 했고요. 미국은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을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자, 금요일 날 공매도를 금지한다. 자, 이렇게 밝혔었죠. 자, 그렇다면은 현재 이 위기가 어느 단계까지 왔느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슈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아시아를 끝내고 유럽, 미국에서 지금 현재 대유행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클라이막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빅스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하고 유가도 급락을 하고, 그 다음에 하이힐드 채권 금리가 급등을 합니다. 하이힐드 채권 금리는 뭐냐면은 금리가 높은 채권이에요. 즉 신용도가 낮아가지고 부도 위험이 높은, 자, 그런 기업들이 발행한 채권들의 금리가 폭등을 하기 시작한다. 그게 뭐냐면은 이 부도 리스크가 시장에서 걱정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정책적인 측면에서 본다면은 초반에는 이 시장 안정화 정책이 나왔고 금리를 인하시키는 통화 정책이 나왔지만은 이제 본격적으로 각국의 재정 정책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주가 같은 측면에서 본다면은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33년 만에 최대 낙폭, 그리고 코스피 코스닥 사상 처음으로 동반 서킷, 이러면서 패닉장이 나왔죠. 그리고 실적 추정치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아직 변동이 없어요.
하지만은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슬슬 뭐 골드만삭스라든지 이런 데서 올해 실적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한 2번 정도 조정이 돼서 1월 때 전망했던 추정치보다 지금 현재 추정치가 한 10% 정도 낮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따져봤을 때 현재 이 위기 상황은 발단, 위기엔 절정, 그리고 점진적인 해소, 이 세 가지 단계 중에서 이 위기엔 절정, 이 단계에 진입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13일 날 증시, 코스피 지수가 장중 8%, 코스닥 지수가 13% 떨어졌을 그 당시, 자, 그때가 이번 위기의 일단 첫 번째 바닥이 아니겠느냐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있는데요. 이것은 21세기 들어서 코스피 지수의 PBR과 ROE, 이 추이를 보여주는 그런 그래프입니다. 자, 일단 PBR만 볼게요. PBR은 이 파란색 선입니다. 자, 보시다시피 지난주 금요일에 코스피 지수의 종가 1771로 마감을 했을 때 PBR이 얼마냐면 0.72배입니다. 0.72배. 참고로 이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이때 2008년도 10월 27일 날 장중에 890선을 찍었거든요. 자, 그때 순간적으로 PBR이 0.75배까지 내려갔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보다도 지금 PBR이 낮은 상황이다. 즉, 이때 PBR은 언제냐면은 과거의 카드 대란, 그리고 IT 버블이 붕괴됐을 당시 최저점. 자, 그때와 상당히 유사한 그런 수준까지 와 있습니다. 자, 아무리 현재 이 사태가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 하더라도 이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보다 훨씬 심할 것이냐? 자, 그것은 좀 지나봐야 알겠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록적인 PBR 수치가 나온 이유는 무엇이냐? 이 리스크가 측정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패닉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이 밸류에이션, 즉 수치로 뭔가 나타지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시장이 판단을 한 것이겠죠.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첫 번째 바닥은 나오지 않았느냐.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13일이 바닥이었다라고 한다면은 앞으로 V자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이냐? 그것은 힘듭니다. 왜냐하면은 과거에 이와 비슷한, 즉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쳤던 이 위기 상황을 살펴본다면은 IMF도 그렇고요, 카드 사태도 그렇고,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유럽 재정위기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절대 한 번의 바닥으로 시장이 방향을 틀지 않았습니다. 바닥이 나오고, 재차 바닥이 나오고, 트리플 바닥 정도가 나와줘야지만 바닥을 다지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증시는 위기 절정의 초입부에 진입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은 첫 번째 바닥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는 IMF 이후에 역대 최저 PBR을 경신을 했고, 그 다음에 곧바로 강한 반등이 나왔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연기금이 투입이 되면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 장중에 8% 낙폭을 키웠지만은 결과적으로 한 3%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증시에서도 지금 지난 주말 한 10% 넘는 그런 상승세가 나왔죠. 자, 그렇다면 진짜 회복은 언제 되느냐? 대유행이 종료가 되고 악화된 실물 경제 지표로 피해 규모가 측정 가능한지,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즉, 현재 이 피해가 이 경제 지표에 얼마 정도 구체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이 부분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 이 시장이 패닉에서 회복이 되고 계산이 되면서 정상적으로 이제 밸류에이션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이런 것들이 반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시장에 어마어마한 성장주가 나왔습니다. 뭐 지금으로 치면 바이오와 비슷하죠. 자, 이런 성장주가 나왔는데 이 기업이 너무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다 보니까 얼마까지 성장을 할 수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밸류에이션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갑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실적이 나오고 이익이 나오고 성장률이 나오고 구체적인 수치가 나오면은 그때부터 시장은 그 기업의 가치를 계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정말 애널리스트들이 계산을 해서 목표 주가를 내놓죠. 자, 그때부터는 시장에서는 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기업이 분기 성장이 얼만큼 하는데 주가가 얼만큼이네, PR이 얼만큼이네. 자, 그러면서 오히려 그때부터는 성장을 해도 주가는 오르지 않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추가적으로 각국의 정부 재정 정책도 중요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실물 경제에 타격을 입힌 그런 위기, 하락장 같은 경우에는 2번에서 3번 정도의 바닥을 다지고 반등이 나왔다. 자,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셔서 현재 이 주식시장을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건 약간 좀 시기상조긴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부터 눈여겨볼 필요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이 현재 이 사태가 종료가 되고 지나고 나서 투자 관점에서 어떤 기업군을 주목을 해야 되는가? 9.11 테러가 끝나고 나서도 산업에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대표적으로 보안, 보험 이쪽 산업이 상당히 성장을 많이 했거든요. 자, 그래서 현재 이 위기가 끝나면은 우리 생활 패턴은 어느 정도 바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큰 키워드는 뭐냐면은 우리가 온라인 쪽으로 주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온라인 플랫폼 소프트웨어. 그래서 모바일 메신저, 인터넷 포털, 온라인 쇼핑, 원격 커뮤니케이션. 지금 사실 사람들이 밖에 잘 안 나가잖아요. 모이지도 않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온라인을 통해서 밖에 나가서 했던 것들을 해소를 하고 있습니다. 뭐 쇼핑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근무도 그렇고요. 자,
자,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그런 산업군을 잘 봐야 된다. 자, 두 번째로는 이 온라인 플랫폼 소프트웨어가 서비스적인 측면이라고 한다면 이 서비스가 잘 돌아가기 위한 인프라적인 측면도 있겠죠. 대표적으로 이런 온라인 트래픽이 점점 많아지고 사람들이 많이 쓰다 보면은 이걸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통신 기술이 발달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5G 그리고 이런 트래픽들을 처리하기 위한 그런 인프라, 뭐 서버라든지 이와 관련된 반도체, 자, 이런 쪽에도 여러분들이 길게 본다면은 관심을 가지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튼 간에 힘든 시장인데 여러분들이 이런 맥을 잘 짚고 알고 계신다면은 대응하기에는 좀 더 편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하루빨리 이 하락장이 반등을 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